아내가 쓰러진 그날, 나는 평생 반복되어 온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처음 실감했다. 아내는 전날 담근 김치를 맛보이며 웃고 있었다. 평소처럼 싱겁다 말하려던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고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왼쪽 얼굴이 처지고 말이 흐려졌다. 공포에 가까운 침묵 속에서 119를 부르던 내 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동안 아내의 눈빛은 나를 알아보면서도 어디엔가 갇힌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의사는 급성 뇌경색이라 했다. 수십 년의 시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평생 나의 아침을 열어주던 사람이 침대 위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아내 없는 삶을 상상해버렸다. 그 상상이 너무 무서워 나는 곧장 눈을 돌렸다.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버티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왼쪽 신체 기능은 거의 쓰지 못했고 말은 단어 몇 개만 알아볼 정도였다. 나는 아내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긴 밤을 견뎠다. 아내가 손가락을 미약하게 움직이면 숨을 삼키며 달려갔다. 작은 신호 하나에도 불안이 몰려왔다.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의사의 설명은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지 않았다. 밤마다 아내는 불안에 손을 흔들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아주며 하루를 버텼다. 괜찮다. 내가 있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손끝으로 쓸어 담았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만 두려움이 자라났다. 아내를 잃는 게 아니라 아내가 아내의 모습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다. 병실의 조명 아래 아내의 얼굴은 유난히 작고 약해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다. 몇 주의 재활 끝에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다. 의사들은 요양시설을 권했지만 나는 내가 돌보겠다고 했다.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였다. 집에 들어온 첫날,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주변을 낯선 곳 보듯 바라보았다. 수십 년을 산 집이지만 이제는 아내에게도 나에게도 새로운 공간이었다. 첫날 밤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아내는 불안한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수십 번이나 보냈다. 실제로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아내의 몸은 계속해서 화장실을 찾았다. 나는 밤새 아내를 부축했고 몇 번은 함께 넘어질 뻔했다. 아내는 미안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돌봄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다. 아침이면 죽을 끓이고 점심이면 약을 챙기고 오후에는 재활을 도왔다. 아내는 밥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했고 씻겨드리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밤마다 작은 방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다. 아내가 다친 것이 아니라 예전의 아내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 때문이었다. 아내의 웃음도 말투도 빠른 걸음도. 그래도 아내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하나 때문에 나는 다음 날도 다시 아내 곁에 섰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몸보다 마음이 더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멍하니 앉아있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또 어떤 날은 밥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해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온몸으로 드러냈다. 감정이 폭발할 때면 아내는 나를 밀치거나 갑자기 팔을 휘젓고 침대 난간을 두드리기도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 것 같아 가슴이 아렸다. 아내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듯했다. 밤에는 더욱 심했다. 아내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몸을 비틀거나 침대 옆 난간을 잡고 일어나려 했다. 나는 땀을 닦아주고 등을 쓸어내리고 손을 잡아주며 달랬다. 아내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작은 손짓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중 가장 가슴 찢어지던 순간은 아내가 나를 바라보면서도 남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였다.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데도 멀리서 보는 것처럼 초점이 흔들렸다. 그 눈빛 하나가 나를 무너뜨리기엔 충분했다.
나는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부서졌다가 다시 붙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아내가 내 손을 잡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면 그 작은 온기 때문에 또다시 버틸 힘이 생겼다. 아내는 감정 표현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으려고 애썼다. 아내가 집에 돌아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아이들이 집에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마주한 아이들은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물론 아이들의 말은 맞았다. 나는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고 밤마다 잠을 설쳤다. 가끔은 내가 더 먼저 쓰러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하지만 아이들이 요양원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 마음은 단단히 막혔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다른 곳에 보내는 일이 나에게는 돌봄이 아니라 포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현실을 말했고 나는 마음을 말했다. 대화는 끝없이 평행선을 그었다. 아내는 비록 말을 잃었지만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 불안한 눈빛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아내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걸.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내가 지킨다. 너희 엄마는 나하고 있는 게 더 편할 거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또다시 설득했지만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한 발 물러섰지만 그들의 걱정은 여전히 내 어깨 위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아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날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내에게 죽을 떠먹이고 있었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그 눈빛은 낯설고 멀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손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이름이라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의 흔적, 부부라는 연결고리, 사랑의 마지막 증거 같은 것이었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잠든 뒤 작은 방에 들어와 한참을 울었다. 아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내의 기억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아내를 잃는 것보다 아내의 기억 속에서 내가 지워지는 일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돌봄의 고통보다 잊힌 존재가 되는 두려움이 더 깊숙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아내가 내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던 그날 이후 나는 돌봄이라는 일이 단순히 몸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잃어가는 시간을 견디는 과정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아내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지만 그 곁이라는 자리가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며칠 동안 나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식사를 도우면서도 씻겨드리면서도 내 눈은 아내의 눈을 피했다. 혹시 또다시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내가 방 한쪽에 놓여있던 사진첩을 가리켰다. 나는 조심스레 사진첩을 펼쳐 아내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젊은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 첫 신혼집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 그 사진들을 바라보던 아내의 손끝이 아주 가볍게 떨렸다. 아내는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나를 보며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때 아내는 천천히 내 손등을 쓸어내렸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은 마치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이 누구인지는 느껴진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몇 달 동안 무너져 있던 내 마음을 다시 붙잡아 세웠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아내 곁에서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다. 아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억을 잃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도 나는 아내의 남편이라는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했다. 매일 아침 나는 아내 손을 잡고 앉아 사진을 몇 장씩 보여주었다. 아내는 모든 장면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가끔 미소를 보이며 나를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다. 그 짧은 눈맞춤이
내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또한 아내의 감정 폭발이 반복될 때도 나는 이전보다 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병이 아내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기억은 흐리고 감정은 들쭉날쭉했지만 우리 둘 사이의 마지막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다. 아주 가늘고 얇은 끈이었지만 그 끈을 붙잡는 것이 지금 내 삶의 이유가 되었다. 어느 따뜻한 날 나는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볕은 어느새 봄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눈에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공원 가장자리에는 벚꽃 봉오리가 막 맺히고 있었다. 아내는 그쪽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짓은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곧 꽃이 피겠네. 아내는 아주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벚꽃이 피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가 다시 전처럼 살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병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기억은 더 흐려질 것이고 감정은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한 나는 앞으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것도 봄이다. 아주 느린 봄이지만 분명히 오고 있다. 아내는 다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기억한다. 우리의 지난 시간과 함께 나눈 계절과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 느린 봄의 한 조각은 아내의 잃어버린 시간 사이에서 내가 끝까지 붙잡고 싶은 마지막 온기였다.